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번 돈이 연간 5천만 원이 넘으면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올해 3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을 종전 대비 49%나 올리기로 했고요. 영국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를 내놨습니다. 나라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국부펀드의 투자를 급격히 늘리면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투자액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등극했습니다. 세계 국부펀드의 투자 규모가 다들 줄어드는 동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만 공격적으로 투자처를 확대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MBC 양효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사우디 국부펀드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난해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맞습니다. 와, 사우디 왜 그래? 이제 이런 뉴스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국부펀드의 투자를 급격하게 늘린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전에는 싱가포르가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손을 넘어서 투자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 자리에 올랐고요.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투자액을 늘렸는데, 이 국부펀드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을 모아서 굴리는 이제 펀드를 말하죠. 그래서 한 50곳이 넘는 나라에서 국부펀드 운용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기금 PIF가 지난해 50건에 가까운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의 40조 원 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거의 한 50% 늘었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웬만하면 전 세계의 펀드들은 나 투자 못해, 투자 안 해, 돈도 많이 잃었고 불안해 하던 해여서 야, 이런 때 50%나 투자액을 늘렸다는 건 참 대단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다. 네, 그런 맞습니다. 해석이 나올 만해요. 네, 지난해 특히 이제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됐고요.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 정도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50% 이상 투자액을 늘렸으니까 그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액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 사우디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축구, 골프 같은 스포츠 대형 프로젝트를 벌였고요. 뭐 전 세계 축구팀도 사들이고 맞습니다. 리그도 만든다고 하고 사우디를 전 세계 최대 관광 국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하면서 돈을 투자한 그거군요.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자국 4대 축구 클럽을 지분을 75%까지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국부펀드가 밝혔고, 잘 알려진 거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단돈 연봉 2,700억 원에 모셔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미국 게임 업체, 철강 업체, 전기차 브랜드까지 투자를 계속했고요. 게다가 이제 현재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 잡으면서 발표한 비전 2030이 이제 추진 중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있는데, 높이 500m 건물 170km 길이로 이어진 도시 더 라인을 짓겠다는 게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축구팀을 결국은 나라에서 사가는 거면 축구 선수들은 공무원 되는 건가요? 투자를 그렇게 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유가가 이제 작년에도 꽤 높았고 계속 돈을 버니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국제 유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지금도 사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계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우디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근데 대부분 국가에서 공급 충격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크게 이제 치솟았거든요. 근데 사실 2023년에 이렇게 힘든 만큼 산유국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재원은 넉넉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1년 동안 모아뒀다가 투자에 나선 건데,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비전 2030은 일단 사우디로 대표되는 산유국들이 석유 시대 종말을 대비하는 어떤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돈 많이 들어올 때 국부 펀드 앞세워서 여기저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석유 위주의 국가 경제 좀 탈피하자라는 예. 게 일단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첨단, 뭐 관광 이렇게 대전환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정리하자면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뭐 IT, 기술 및 제조업 기반 국가로 만든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겁니다. 대체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이 좀 많으면 마음도 편하고 여유로운데 요즘 이런 중동 국가들은 돈은 참 많은데 마음은 세계에서 제일 불안하고 네. 마음이 급한 네.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뉴스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돈 쓰고 중국이 돈 벌고 네. 전 세계가 그런 구도여서 요약하면 맞습니다. 중국이 번 돈을 저기를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이제 결정하고 네.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해요 하면 미국 금리 내리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예를 들면 뭐 1대1로 사업에 투자하면 또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요즘은 중국이 조금 쪼그라든 사이에 맞습니다. 중동의 마음 급한 산유국들이 그동안 번 돈, 지금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네. 전 세계 돈의 흐름의 가장 큰 물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꽤 맞습니다.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어이구 웰컴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형은 돈 많아. 네. 그런 분위기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오일머니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시쳇말로 우리가 돈 된 사람의 입김이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우리 이제 부산하고 엑스포 유치 경쟁 또 붙었던 게 사우디 리야드였거든요. 예. 그래서 엑스포도 가져갔고 2034년에 월드컵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려고 지금 석유를 엄청나게 팔고 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변화는 이 석유를 판 돈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 돈을 받아든 서방 국가들도 눈치를 이제 슬슬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당초에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문구가 초안에 있다가 삭제됐었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억지로 들어간 문구가 뭐냐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계를 화석 연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해진 거거든요. 에너지 체계를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한다. 친환경으로 가기는 가는데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말은 그동안 오염 물질은 미국, 유럽이 다 뽑아내놓고 다 쏟아내놓고 네. 공평하지 않게 다른 뭐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줄이라고 하면 되느냐. 맞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네. 미국, 유럽이 다 알아서 줄이든가 돈을 내든가 네. 아니면 말든가 하자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제기구의 헤게모니가 일단 미국이나 유럽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예. 이게 중동 오일머니를 투자금으로 받은 나라들이 좀 꼬리를 내린 결과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도 그럼 이제 사우디 투자도 어떻게든 받아야 되고 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가 됐겠어요. 네. 요즘은 안 그래도 스타트업들도 돈이 많으면 네. 이쪽 투자 어떻게 받을 방법 없나 이제 그런 맞습니다.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의미하는 바는 이 탈탄소 규제가 최근 몇 년간 ESG 투자니 하면서 네. 전 세계의 투자의 트렌드 넘버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도 가는 거고 또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전반적으로 뭐 다시 유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브레이크가 꽤 걸리겠구나.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자는 또 발상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굉장히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제 보도가 나왔냐면 외신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석유 수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프로그램의 투자 계획을 밀고 있다. 사우디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핵심은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 버스, 비행기를 더 많이 쓰게 좀 만들겠다, 유도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나 이런 중동 산유국들은 계속해서 이런 탈탄소 흐름을 늦추는데 가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일단 사업 기회는 커질 수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나 이런 데도 한국 기업 참여 중이고 건설업뿐 아니라 이제 네이버 같은 IT 사업도 공동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이제 부진하면서 좀 대안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동 건설 붐이 뭐 건설의 한 2차, 3차 시공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예. 지금은
과거와 달리 좀 이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들한테 사우디가 투자하면 그 나라들이 경제 발전할 거고 그 나라들이 경제 발전하면 그 나라에서 버스도 사드리고 택시도 사드리고 하면서 휘발유 석유 많이 쓸 테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동 가서 건설해가지고 달러 벌어온 게 이제 얼마 전 몇십 년 전 일인데 그분들의 아들 손자들이 또 한번 사우디 가서 돈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자, 또 하나의 소식,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인데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매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비과세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갑자기 어제 했어요. 네, 원래는 시간 흐르면 내년에는 도입될 예정이었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1년 법이니까. 앞둔 시점이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 도입이 될 거였는데 이게 처음에 금투세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했을 때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이게 여야 합의로 2년 늦춰서 내년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금투세는 이제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었다. 그럼 이때 내는 세금인데요. 대략 한 25% 안팎의 세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벌었으면 비과세지만 거기 넘으면 이제 최대 25% 넘게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은 두 가지인데요. 이게 거래세와 양도세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라면 아마 양도세 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도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근데 대신 매매할 때는 모든 투자자가 거래세를 내죠. 그러니까 손해를 봤어도 거래대금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사실 조세 정의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원래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식 투자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안 내는 거고 또 손해 보고 주식 파는 사람은 거래세를 안 내거나 거의 안 내게끔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금투세를 이제 도입을 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마음으로야 불편하죠. 돈 좀 오랜만에 벌었는데 이걸 또 세금을 떼네 이제 이래 불편하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모든 세금이 다 불편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월급 받고 나서 열심히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여기서 뭘 떼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다 세금 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옳은 방향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이걸 안 걷는다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서 일단 증시 이탈을 좀 막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논리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말 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낮춰지냐? 사실 이제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정말 이 투자 잘하시는 분이어도 3억에서 5억 원 이상을 투자금을 운용을 해야 이 세금을 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식 양도세 내는 투자자가 이제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15,000명 정도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15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 이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에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림잡아서 이제 한 1,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15만 명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1,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액 투자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론 이런 상위 1%가 세금 부담 낮추려고 주식을 죄다 내다 판다. 이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증시를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상위 1%라도 주식 안 팔게끔 금투세 물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정부 논리입니다. 대주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세금 과세, 그러니까 세금 걷는 컨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연말에 하루 그날 갖고 있으면 세금 아니면 아니고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특정 종목만 10억이 넘으면 얘는 대주주 이게 이상하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고치자. 그리고 시골 집은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에 팔면 또 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는데 왜 주식은 1,000만 원에 사서 2,000만 원에 팔면 그 세금을 안 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좀 예전에 한번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논리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또 안 매기겠다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튼 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이런저런 법도 고쳐야 되고 이게 원래 여야 합의로 하기로 했던 거라서 네. 야당도 그럽시다 해야지 되는 건데 네, 일단은 어떨까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이 우세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금투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폐지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고 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예.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이제 당시 정부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했던 게 뭐냐면 대주주 기준은 굳히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정부가 이 대주주 기준 확 완화했잖아요. 10억에서 50억으로. 그거는 이제 연말 하루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세금 매기고 안 매기고 하는 그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뭐 그거대로 손본다 하더라도 네네. 이번 거는 사실 대주주만 매기자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매기자는 건데 그럼 이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걸리는 건데 여기서 그럼 야당은 그래도 매깁시다 할 수 있을까? 총선 앞두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일단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 원칙에 있어서 입각해서 이거는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다른 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 물론 대놓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인데 명분으로 보면 아니다 세금 매기자 해야 되는 게 그동안의 입장과 네.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총선 앞두고 주식 투자자 표를 그럼 그냥 뒤로 돌릴 거냐 하는 판단을 민주당이 할지를 잘 지켜봐야 되게 재밌네요. 요거는. 이게 어쩌면 청와대가 참 좋은 수를 썼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원래 약속했던 대로 이제 올해 말에 만약에 이제 논의를 했다면 좀 더 이제 논의가 이제 야당 주도로 갈 수도 있었겠죠. 총선 끝나고 했으면 또 다른 네.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하여튼 2024년 선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요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는 최저임금을 한 50% 올리겠다고 발표했나 봐요. 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튀르키예 월 순수 최저임금이 우리 돈으로 49만 8,500원이었는데 예. 올해 1월 1일부터 이걸 약 75만 원까지 49%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비하면 100% 정도가 오르는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을 2번이나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하는 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이다 라는 예. 게 정부 설명이지만 사실상 튀르키예 정부가 올해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수도 앙카라 그리고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다 야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이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걸 빼앗아오겠다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제로 노동자들은 좋은 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번처럼 50%씩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예상보다 더 인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중산층의 실질적인 구매력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도 총선 앞두고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고 해요. 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상속세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이 영국 상속세는 우리 돈으로 5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유산에 대해서 40% 표준세율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상속세로만 걷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도 공교롭게 내년 가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 리시 수넥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당이 지금 제1야당에게 지지율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폐지 이야기까지 내놓은 거고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약속을 하면 줄어드는 세수가 우리 돈으로 뭐 13조 원 정도 되는데 역시 튀르키예처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최저임금도 어떻게 할지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상속세도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거고 네. 우리나라 금투세도 지금까지는 안 매겼으니까 안 매길 때는 이유는 있겠는데 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다 총선과 선거를 앞두고만 항상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까 네. 하는 궁금함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지진 소식은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단 겁니까? 일단 이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지진 지역이요. 이 혼슈 서부 해안을 강타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이 일본 IT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당시에 후쿠시마 인근의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어서 자동차 공급망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 이시카와 현을 보면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홀딩스, 재팬 디스플레이 이런 대형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도시바는 여기서 전력용 반도체 만들고 있고 재팬 디스플레이는 TV용 LCD 패널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은 내진 설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번 지진 규모가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추가 강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더뎌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본이 원래는 새해 첫날부터 뭐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8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만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중시에서는 이 피해 업체들이 몰려 있는 요 업종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또 꽤 많이 오르더군요. 네. 냉정한 주식시장.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하면 항상 테슬라가 1등이었는데 네. 물량 기준으로도 그렇고 금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화재 중심인 기준으로도 그랬는데 네. 이게 물량 중심으로 보면 이 공식이 깨졌나 봐요. 네,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 공식을 깬 건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입니다. 예. 요새 거리에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4분기 판매가 테슬라를 추월하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비아디가 지난 4분기에 판매한 전기차는 52만 6,409대. 네. 근데 같은 기간 팔린 테슬라는 48만 3,200대로 추정이 됩니다. 비아디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전기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고.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판매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0만 대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 2022년 상반기에 테슬라 판매량을 추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 테슬라를 추월한 건 지난 4분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비아디가 이렇게 예상보다 테슬라를 빨리 앞지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라는 점이 있고요. 예. 또 중국 당국이 전기차 업체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두둑하게 안겨주면서 이제 휘발유차보다는 전기차 업체 먼저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아디라는 회사가 원래는 배터리 회사였어요.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 뛰게 한 근본적인 비결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는 배터리를 외주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비아디는 배터리를 자체 조달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가장 큰 이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친환경의 흐름에 가장 큰 도전을 받는 나라가 중국일 줄 알았는데 네. 또 여기 이런 업종에서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나 봐요. 맞습니다. 예. 짧게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해외여행 갔다가 뭐 젤리나 초콜릿 이런 거 그냥 생각 없이 사올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주나 캐나다, 태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되고 있는데 아하. 국내에서는 이게 다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대마 성분 들어있는 거 자칫 사 먹거나 소비하거나 갖고 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현지에서 사 먹는 것도 예.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사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 법 따라야 되니까 밖에 나가더라도. 맞습니다. 결국은 우린 돌아와야 되니까요. 네. 실제로 세관에서 적발돼서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나 제품에는 대마 잎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심하자. 여행 가서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고 유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